어디를 볼 거냐면 쭉 넘어가시죠. 쭉 넘어가셔서 292쪽을 보시면 292쪽이 아니라 어디를 보시냐면 291쪽을 보시면 거기 위에 신청 정보의 필요적 기록사항이 있습니까? 네. 그럼 여기서 필요적이라는 단어는 필은 반드시 필자고 요는 요구한다 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필요적 기록사항은 등기 신청 정보에 반드시 요구되는 기록사항들이라는 뜻인데 신청서에 반드시 기록돼야 될 내용들 이를 필요적 기록사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왜 필요적 기록사항이냐면 등기부에 반드시 기록되어 있어야 되는 것은 신청 정보에도 반드시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대부분 표제부입니다. 표제부 내용은 반드시 등기부에 기록되니까 신청 정보에도 반드시 기록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292쪽에 임의적 기록사항이라는 게 있습니까? 네. 거기 기재는 옛날에는 기재라고 했는데 요즘은 기록이라는 게 맞아요. 컴퓨터 파일 형태니까 임의적 기록사항인데 이 임자는 맡길 임자고 의는 뜻의자예요. 따라서 신청 정보의 기록 여부가 당사자의 뜻에 맡겨놓은 기록사항들 이를 임의적 기록사항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왜 임의적 기록사항의 의미가 뭐냐면 등기부에 기록해도 그만 기록하지 않아도 그만인 걸 임의적 기록사항이라고 불러요. 등기부에 기록해도 그만 기록하지 않아도 그만이니까 신청 정보에도 기록해도 그만 기록하지 않아도 그만일 겁니다. 맞아요. 이를 임의적 기록사항이라고 부릅니다. 이 임의적 기록사항은 출제가 자주 되는데요. 임의적 기록사항은 첫 번째 약정이라는 문구가 있다든지 특약이라는 문구가 있다든지 또는 합의라는 문구가 있다든지 계약이라는 문구가 있다면 이는 임의적 기록사항입니다. 왜 그러냐면 등기부에 기록하지 않아도 상관없는데 당사자가 기록하기로 약정했다면 기록해야 되겠죠. 기록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데 당사자가 특약을 맺었다면 합의를 했다면 계약을 체결했다면 기록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문구 자체가 임의적 기록사항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거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이런 임의적 기록사항, 약정사항, 특약사항, 합의사항, 계약사항은 무조건 등기부와 신청정보에 무조건 기록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당사자가 약정했다고 해서 등기부나 신청정보에 다 기록해야 된다면 여백이 없어요. 무제한적으로 다 기록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반드시 등기법에 근거 규정이 있을 때만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정사항이 등기부에 기록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기법에 근거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만 등기부에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공유물 분할금지 약정 또는 양도금지 약정, 담보제공금지 약정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등기법에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등기법에 근거 규정이 있을 때만 등기부와 신청정보에 기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얼핏 이해가 되셔요? 그리고 이러한 약정사항은 등기부에 기록이 될 때는 부기 등기를 통해서 기록합니다. 이건 나중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부기 등기. 부기 등기를 통해서만 약정사항이 등기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기간의 의미가 있는 건 전부 다 임의적 기록사항이에요. 기간의 의미가 있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존속기간, 시기, 종기. 혹시 민법에서 하셨습니까? 안 하셨어요, 아직? 시기, 종기. 기는 기일이라는 뜻이고요. 시는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일이 시작되는 거, 시기라고 부르고요. 종기는 종은 마치 종자고 기는 기일이에요. 따라서 기일이 끝나는 거, 이걸 종기라고 부르는데요. 민법에서 하실 겁니다. 이것도 기간의 의미가 있으니까 임의적 기록사항입니다. 또는 뭐 이자기, 변제기, 변제하는 기간, 변제기 이런 기간의 의미가 있는 건 전부 다 임의적 기록사항입니다. 세 번째, 돈의 의미가 있는 것도 원칙적으로 임의적 기록사항입니다. 돈의 의미가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위약금, 손해배상금, 보증금, 이자, 치료 다 임의적 기록사항입니다. 돈의 의미가 있는 건 다 임의적 기록사항이고요. 다만 돈의 의미가 있지만 필요적 기록사항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걸 좀 외워두셔야 됩니다. 돈의 의미가 있는 건 원칙적으로 임의적 기록사항이라고 했죠. 그런데 돈의 의미가 있지만 등기부와 신청정보에 반드시 기록해야 될 필요적 기록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전세권 등기에 있어서 전세금 반드시 등기부에 기록이 돼야 됩니다.
전세권 등기에 있어서 전세금. 두 번째, 임차권 등기에 있어서 차입. 임차권 등기에 있어서 차입. 세 번째, 환매 등기에 있어서 환매대금. 이런 건 다 민법에서 하실 거예요. 환매 등기에 있어서 환매대금. 환매는 뭐냐면 요 한자가 다시 환자입니다. 그리고 매는 산다 매자예요. 산다 매자. 그래서 다시 사는 것을 환매라고 불러요. 팔았다가 다시 사는 거. 이를 환매라고 부르는데요. 다시 사는 거니까 돈 지불해야 되겠죠. 이를 환매대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돈의 의미가 있지만 이건 필요적 기록사항입니다. 이걸 외워두시면 거의 대부분 문제가 풀려요. 요게.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있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여러분 교재에 있는 거 외워봤자 이거 득점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일부만 소개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걸 외워두시는 게 더 나을 겁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쭉 넘어가셔갖고 이제 뭘 보실 거냐면 295쪽을 보시면 294쪽을 보시면 등기원인 증명정보 또는 등기원인 증서라는 게 있죠. 있습니까? 근데 294쪽과 295쪽은 일반적인 내용인데 잘 출제가 안 돼요. 특히 오른쪽에 등기원인 정보의 적격성이라는 거 있습니까? 이건 지워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건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은 네, 적격성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 보시면 296쪽을 보시면 거민계약서라는 게 있습니까? 이게 대표적인 특수한 등기원인 증서인데요. 이게 출제가 되는 겁니다. 거민계약서가. 그럼 이 거민계약서의 의미는 뭐냐면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갑이 가진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우리 민법 제186조에 의해서. 이때 갑을 뭐라고 부르냐면 등기 의무자라고 부르죠. 을을 뭐라고 부르죠? 등기 권리자라고 부를 겁니다. 따라서 등기 의무자와 등기 권리자는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게 될 겁니다. 맞아요. 그런데 일정한 경우에는 등기원인 증서에다가 등기원인 증명정보, 등기원인 증서 대표 주자는 뭐냐면 계약서입니다. 계약서, 매매계약서. 계약서가 보통 대표적인 등기원인 증명정보예요. 이 계약서에 관할관청에 사각형 직인을 찍습니다. 그 직인 가운데는 거민이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민이라는 직인이 찍힌 계약서, 이를 거민계약서라고 부릅니다. 거민이 찍힌 계약서를 등기 신청 시 첨부를 해야 됩니다. 등기 신청 시 제공을 해야 됩니다. 일정한 경우에는. 이때 이 등기원인 증서가 계약서가 아니라 판결서인 경우도 있습니다. 판결서가 등기원인 증서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등기원인 증서가 판결서일지라도 이 일정한 경우에는 판결서에 사각형 직인을 찍어야 됩니다. 이것도 거민계약서 안에 포함이 돼요. 그럼 판결서인데 구태여 거민을 꼭 찍어야 되느냐? 찍어야 돼요. 왜냐면 만약에 판결서일 때 거민을 찍을 필요가 없다면 이 판결서가 거민계약서를 대체하는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 거민을 찍을지 말지 여부는 행정부의 고유한 판단 영역이에요. 판결서일 때는 거민을 찍을 필요가 없다면 행정부가 판단해야 될 부분을 사법부가 판단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이는 삼권 분립에 반하게 돼요. 따라서 일정한 요건을 갖출 때는 설령 등기원인 증서가 판결서일지라도 반드시 여기에 거민을 찍어야 됩니다. 이때 거민을 찍을지 여부는 형식적 요건의 구비 여부만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즉 형식적으로 심사한다는 뜻인데요. 형식적으로 심사한다는 얘기는 서면 심사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실질 심사를 안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관심 있어야 되는 부분이 뭘까요? 일정한 경우가 언제냐? 이걸 관심 있어야 됩니다. 거민계약서를 첨부해야 되는 구체적인 경우가 언제인가?
첫 번째, 등기원인이 계약일 때 그때만 검인계약서를 등기소에 제공합니다. 두 번째, 등기의 목적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목적으로 할 때 그때만 검인계약서를 첨부하는 겁니다. 세 번째, 부동산일 때만 검인계약서를 첨부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 실체관계와 부합하는 등기를 목적으로 검인계약서를 첨부하는 겁니다. 이 네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할 때만 검인계약서를 등기 신청 시 등기소에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네 가지를 반드시 외우셔야 되는데 만약에 계약이 아니라고 한다면 검인계약서 등기 신청 시 첨부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즉 단독행위이거나 유증 같은 단독행위이거나 또는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취득의 경우에는 검인계약서 첨부하지 않아요. 이거 뭔 말인지 알아들으십니까? 네, 아직 민법이 조금 약해서 그냥 들어두시면 돼요. 아, 이거 외워야 되겠구나. 이렇게 흔적만 남기시면 됩니다. 나중에 또 반복을 할 거니까 민법 지식이 올라갈수록 이건 쉬워질 거니까. 두 번째, 등기의 목적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목적으로 하지 않다면 검인계약서 첨부하지 않습니다. 지상권 등기, 전세권 등기,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 이런 등기할 때는 검인계약서 첨부하지 않아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만 검인계약서 첨부합니다. 세 번째, 부동산에 관해서만 검인계약서 첨부합니다. 따라서 임목 등기 또는 공장 저당 등기, 부부재산 약정 등기, 이딴 등기를 신청할 때는 검인계약서 첨부하지 않습니다. 건물에 대한 등기나 토지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만 검인계약서를 첨부합니다. 네 번째, 실체관계와 부합하는 등기를 위해서 검인계약서를 첨부합니다. 그렇다면 당사자 일방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고 한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등기를 요구하는 것을 촉탁등기라고 불러요. 이전에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 촉탁등기는 등기 진정성이 이미 확보됐다 평가했죠. 기억나셔요? 관공서가 등기를 요구하는 거라서 관공서가 거짓으로 등기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고 했죠. 등기의 진정성이 이미 확보가 됐으니까 구태여 검인계약서 첨부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핵심 문구예요. 출제가 되는 첨부입니다. 그래서 이걸 외우기 싫으시면 거기 표가 나와 있죠. 있습니까? 296쪽에 박스 2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외우셔도 돼요. 이거 외우기 싫으시면. 다만 거기 박스 2개를 외우신다고 해서 득점이 된다는 보장은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일부만 소개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걸 외우시면 나중에 민법 지식이 올라가면 한 줄씩 한 줄씩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박스에 없는 것도 이거 가지고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외워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등기필 정보가 나와 있는데 이 등기필 정보는 보겠습니다. 등기필 정보. 갑은 이 등기필 정보도 많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서 예전에는 거의 출제가 안 됐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근데 요즘은 문제가 계속 작년반 빼고는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어서 요즘은 출제가 돼요. 이 등기필 정보도. 갑은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바다를 메꿔서 토지를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노력과 비용을 투입한 갑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무엇에 근거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느냐면 우리 민법 제187조를 보면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취득이 있습니까? 거기에는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하나 더 있는데 뭘까요? 기타. 이 기타에 의해서 이 갑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 취득한 소유권을 보호를 받고자 합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싶어요.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알려야 됩니다. 알리는 방법을 뭐라 부르냐면 공시방법이라고 불러요. 이때 이 공시방법은 토지와 건물의 경우 먼저 등기를 갖추는 겁니다. 맞습니까? 등기를 갖추는 거예요. 따라서 소유권자 갑은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갖춰달라고 요구하게 될 겁니다. 그때 이 등기가 뭘까요? 보전등기. 기억나실까요? 보전등기를 신청하게 됩니다. 보전등기 신청이 있게 되면 등기소에서는 보전등기를 실행해 줍니다. 1번 소유권, 보전, 갑 이렇게 등기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이 등기가 완료가 되면 등기소는
등기 신청인에게 영수증으로서 너의 이름으로 등기가 완료가 됐으니까 증서를 가지고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를 등기필증이라고 불리는 건데요. 이 필은 완료필자예요. 증은 증서라는 뜻이고요. 등기 완료 증서, 영수증이라는 뜻입니다. 이 등기필증을 한 장 요 신청인에게 줍니다. 그러면 이 신청인은 등기필증이라는 서류를 갖게 됩니다. 되셨을까요? 이 1년 후에 갑은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갑의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우리 민법 186조에 의해서. 따라서 등기가 이루어지면 요 갑은 요 권리를 상실합니다. 따라서 등기만 놓고 형식적으로 판단한다면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자를 뭐라 부를까요? 등기 의무자라고 불러요. 이 등기가 이루어지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등기만 놓고 형식적으로 판단한다면 이익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자를 우리 등기법에서는 등기 권리자라고 부릅니다. 등기 의무자와 등기 권리자는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함이 원칙입니다. 이때 이 등기가 신청이 됐을 때 등기소에 있는 등기관은 이 등기를 하기 전에 한 가지 사실을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뭘 확인해야 되느냐면 이 등기를 통해서 권리를 상실하여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기 의무자에게 상실되는 요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등기관은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게 확인되지 않고 이 등기가 됐을 때 요 갑이 이 권리가 없다면 이건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입니다. 민법에서 불러요. 무권리자 처분행위. 형법상으로는 부동산 사기친 겁니다. 이게 민법에서는 무권리자 처분, 권리가 없는 자가 남의 부동산을 처분한 것이고요. 형법에서는 부동산 사기를 친 겁니다.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요 등기관은 갑에게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먼저 확인을 한 다음에 이 등기를 해줘야 됩니다. 요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면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뭐냐면 요겁니다. 등기필증. 왜 이게 그 자료가 될 수 있느냐면 이 등기필증은 딱 한 번만 만들어집니다. 두 번 만들어지는 경우는 아예 없습니다. 대통령이 등기소에 전화합니다. 내가 등기필증 손자가 찢어버렸으니까 한 장 만들어서 보내달라.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줘요. 절대로 안 해줍니다. 국회의장이 등기소에 전화해갖고 내가 등기필증 잊어버렸으니까 한 장 갖고 와라 이렇게 하면 안 해줍니다. 이게 대한민국 서열 순서입니다. 세 번째, 대법원장이 전화합니다. 그래서 등기필증 한 장 만들어 와라. 그러면 안 갖고 옵니다. 서열 네 번째는 제가 볼 땐 법무부 장관 같아요. 근데 법도 잘 안 지키는 거 보니까 법무부 장관이 전화합니다. 갖고 와라. 안 해줍니다. 등기필증은 딱 한 번만 만들어집니다. 만약에 등기필증이 5장이 만들어졌다면 등기필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권리자로 추정할까요? 안 할까요? 못 해줍니다. 등기필증이 여러 장이 있다면. 근데 등기필증이 딱 한 장만 있다면 그 등기필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는 권리자로 추정될 수도 있겠습니까? 권리자로 추정해 줍니다. 우리 대법원이 등기필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는 권리자로 추정한다라는 판례를 만든 적이 있어요. 이거 얼핏 이해가 되십니까? 따라서 이 등기필증이 한 장만 만들어지니까 이건 권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갑은 등기 신청할 때 등기필증을 제출합니다. 제출이 되면 이제 등기관은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고 그리고 이 등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2번 소유권 이전을 이 등기가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 등기가 완료가 됐으면 또 영수증 한 장 만들어야 되죠. 영수증을 만듭니다. 영수증을 만들어서 신청인 을에게 한 장 교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 영수증은 누구에게 발급됐던 영수증이죠? 갑에게. 따라서 체크를 한 다음에 돌려줘요. 그러면 을은 등기필증을 한 장 소지하게 될 겁니다. 맞아요. 그렇죠. 1년 후에 을은 또다시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을의 소유권은 병의 소유권으로 바뀔 겁니다. 우리 민법 제186조에 의해서. 그러면 등기가 이루어지면 1년 전에 취득한 이 소유권은 어떻게 될까요? 상실이 될 겁니다. 따라서 등기부만 놓고 본다면 불이익이 발생할 테고 이러한 자를 우리 등기법에서 뭐라고 부르죠? 등기 의무자. 이 등기가 이루어지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등기만 놓고 형식적으로 판단한다면 이익이 발생할 테고 이러한 자를 우리 등기법에서 뭐라고 부르죠? 등기권리자. 따라서 등기가 이제 신청이 될 겁니다. 이때 등기관은 이 등기를 하기 전에 한 가지 사실을 확인해야 돼요. 이 등기를 통해서 권리를 상실하여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기의무자에게 상실되는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등기관이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확인시키기 위해서 등기의무자는 등기 신청할 때 이 등기필증을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이게 제출되면 이제 확인이 됐고 이 등기를 실행해 줄 겁니다. 그래서 3번 소유권 이전평 이렇게 등기가 실행이 될 거예요. 그러면 등기가 완료가 되면 완료증서 영수증을 또 한 장 만들겠죠. 만들어서 이쪽으로 발급해주고 이건 체크를 한 다음에 돌려줍니다. 이러한 절차가 계속 진행이 돼요. 그렇다면 이 등기필증은 두 가지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두 가지 기능을 수행했는데 새로 만든 등기소에서 새로 만든 등기필증은 영수증으로 발급이 된 겁니다. 맞아요. 영수증으로서 누구에게 발급이 됐죠? 빨리 찾으셔요. 새로 만든 건 누구에게 발급됐습니까? 등기 권리자에게. 신청인 중에서 누구에게 발급이 됐죠? 등기 권리자에게. 맞습니까? 이 등기 권리자에게 발급된 등기필증이 등기 권리자가 등기 의무자로 전환이 됐을 때 등기 권리자에게 발급된 이 등기필증이 등기 의무자로 전환이 됐을 때 그 등기 의무자에게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등기관에게 증명시키기 위해서 등기관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등기 의무자가 등기소에 제출한 것이 뭡니까? 등기필증이죠. 맞아요. 따라서 두 가지 기능을 수행했던 자료가 등기필증이라는 서류였습니다. 이거 얼핏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한 것이 등기필증이었어요. 새로 만든 것은 등기권리자에게 영수증으로 발급했고 등기권리자가 받은 그 등기필증이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로 전환이 됐을 때 등기의무자가 자신에게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등기관에게 증명시키기 위해서 등기의무자가 등기소에 제공한 게 뭐죠? 등기필증. 그런데 이놈의 등기필증이 폐지가 됐습니다. 등기필증이 더 이상 작성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등기필증이 수행했던 이 두 가지 기능은 다른 제도가 대신해야 되겠죠. 그렇죠. 다른 제도가 대신해야 됩니다. 이 기능은 뭐가 대신하느냐면 등기완료 통지라는 것이 그 기능을 대신합니다. 너의 이름으로 등기가 완료되었으니까 알려준다라는 의미에서 등기완료 통지가 그 기능을 대신하고요. 영수증의 기능은 등기완료 통지가 대신을 하고 이 두 번째 기능은 등기필 정보가 그 기능을 대신합니다. 등기필 정보가 그 기능을 대신하게 돼요. 그래서 옛날에 등기필증이라는 제도는 이제 지금은 없어졌고요. 등기필증 제도가 수행했던 기능은 등기완료 통지와 등기필 정보가 그 기능을 대신하게 됩니다. 이거 얼핏 이해가 되셔요? 둘 다 출제가 되는 것들이에요. 요게 이때 이 등기필 정보는 그러면 여기서 예전에는 등기필증 하나로 이걸 다 처리했는데 지금은 이걸로 다 처리했죠. 지금은 요게 폐지가 되고 요게 두 가지 제도로 대신한다고 했죠. 따라서 요 등기소에서는 을에게 영수증으로서 뭘 발급 줘야 될까요? 등기완료 통지. 맞아요. 또 하나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로 전환이 됐을 때 등기소에 제공해야 될 거 그것도 줘야 되겠죠. 이게 뭐죠? 등기필 정보. 맞아요. 그래서 이제 요 을에게는 등기완료 통지도 해줘야 되고 등기필 정보도 통지해줘야 됩니다. 이거 얼핏 이해가 되셔요? 요 제도가 두 가지 제도로 전환이 된 겁니다. 이때 등기완료 통지는 어떻게 할까요? 등기완료 통지는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고 영수증이니까. 맞아요. 등기완료 통지는 그냥 갖고 있는 것이고 등기필 정보라는 것은 이제 등기의무자로 전환이 됐을 때 등기소에 제공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얼핏 이해되셔요? 표정을 보니까 네, 뭐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괜찮아요. 네, 처음 들으시는 걸 테니까. 그러면 등기필 정보는 이러한 기능을 수행해야 되니까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지만 됩니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선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그 요건은 네 가지예요. 요게 핵심입니다. 좀 외워두셔야 되는데 첫 번째, 권리에 관한 등기에서만 등기필 정보가 만들어집니다. 권리에 관한 등기에서만 등기필 정보가 만들어져요. 그렇다면 표제부 등기는 등기필 정보가 만들어질까요? 안 만들어질까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왜? 표제부에는 권리에 관한 내용이 처음부터 기록되지 않죠. 따라서 표제부 등기를 신청할 때는 등기완료 통지만 받고 등기필 정보는 아예 작성이 안 됩니다. 표제부 등기를 신청할 때는. 두 번째, 등기 신청인이 있어야지만 등기필 정보가 만들어집니다. 등기 신청인이 있어야지만 등기필 정보가 만들어져요. 등기 신청인이 있어야지만. 그러면 직권에 의한 등기는 등기필 정보가 작성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직권에 의한 등기는 신청인이 없어도 등기관이 알아서 등기하는 거죠. 등기필 정보는 작성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등기부에 새로운 등기명인이 기록이 돼야 됩니다. 등기부에 새로운 등기명인이 기록이 돼야 됩니다. 이게 세 번째 요건이에요. 등기부에 새로운 등기명인이 기록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등기필 정보가 작성이 됩니다. 그렇다면 말소 등기라는 것은 등기부에 새로운 등기명인이 기록될까요? 안 될까요? 지워주기만 하는 거죠. 말소 등기 신청할 때는 등기필 정보가 처음부터 작성되지를 않습니다. 또는 전세금이 10억에서 20억으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세권의 내용이 바뀐 거니까 전세권 변경 등기하겠죠. 맞아요. 10억에서 20억으로 전세권 변경 등기하겠죠. 그러면 전세금만 고치는 거니까 등기부에 새로운 등기명의인이 기록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등기필 정보 작성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이게 세 번째 요건이에요. 네 번째 요건은 신청인과 새로운 등기명인이 같은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때만 등기필 정보가 작성이 됩니다. 신청인과 등기명인은 같은 사람이어야 돼요. 이 등기명인은 누구를 얘기하느냐면 등기관리자를 얘기합니다. 이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할 때만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통지를 해줍니다. 누구에게? 등기명인에게.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좀 기억해 두시죠.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기 위한 요건 네 가지. 첫 번째, 권리에 관한 등기일까? 두 번째, 등기 신청인이 존재할까? 세 번째, 등기부에 새로운 등기명인을 기록할까? 네 번째, 신청인과 등기명인은 같은 사람일까? 이때만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는데요. 이거 외우시기 싫으시면 한 30개 되는 문장을 외우시면 돼요. 뭐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죠. 이거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제가 머리가 다 하얗게 바뀌었어요. 네. 그러면 297쪽을 보시면 거기 쭉 나오고요. 이건 밑줄은 다음에 칠게요. 어디를 보시느냐면 이제 299쪽을 보시면 이거 꼭 외우셔야 돼요. 이거 여쭤볼 거예요. 다음 순환에. 다음 4월 달에는 책에 있는 것까지 다 한 줄씩 설명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299쪽을 보시면 5번에 제3자의 허가, 동의,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거래를 했다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 혹시 아십니까? 민법에서 총칙에서 했습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거래를 할 때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등기를 신청할 때 허가서를 제출해야 되겠죠. 두 번째, 미성년자가 법률 행위를 할 때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죠. 따라서 등기를 신청할 때는 동의서를 등기소에 제출해야 됩니다. 임차권을 양도할 때, 임차인이 임차권을 양도할 때 임대인의 뭐가 필요하죠? 승낙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임차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는 임대인의 승낙서가 첨부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제3자가 허가, 동의, 승낙을 해서 법률 얘기를 할 때는 등기를 신청할 때도 제3자의 동의, 승낙, 허가서를 첨부를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첨부 정보로서. 이거 얼핏 이해가 되셔요? 이 중에서 출제가 되는 게 뭐냐면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3번과 5번 있습니까? 요게 출제가 되는 건데요. 그 표에 있는 거 다 외우셔야 되죠. 네? 못 외우셔요? 먼저 그 농지증이라는 게 나오는데 농지증을 첨부하는 경우는 첫 번째 농지일 때만 첨부할 겁니다. 농지가 아니라면 첨부하지 않겠죠. 여기서의 농지는 실질을 갖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도시 지역 안에 있는 농지는 농지로서 보호를 받을까요? 받을 필요 없을까요? 받을 필요가 없죠. 비싼 토지일 테니까. 그렇죠. 두 번째, 자신의 의지로서 취득할 때만 농지증을 첨부합니다.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은 자신의 의지로 취득한 게 아니죠. 농지증을 첨부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새로이 취득할 때만 농지증을 첨부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보신 지분으로 갖고 있다가 공유물 분할을 통해서 현물로 바꾸는 경우 있죠. 그럼 공유물 분할은 새롭게 취득하는 겁니까? 종전의 지분으로 가지고 있던 것을 현물로 전환시킨 것에 불과합니까? 현물로 전환시킨 게 불과하죠. 그럼 농지증 첨부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할 겁니다. 네 번째, 취득할 때만 농지증을 첨부합니다. 취득은 소유권, 이전, 등기 형식으로 취득하는 걸 얘기합니다. 이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할 때 농지증을 첨부하게 돼요. 이 농지증은 전면적인 독립된 문제로 출제되지는 않고요. 보통 지문으로 출제가 되는데요. 이걸로 다 해결이 됩니다. 이걸 외우시던지 이게 싫으시면 거기 표를 외우시던지 선택은 뭐 여러분이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토지거래 허가서 있습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거래를 할 때는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아서 거래를 해야 되는데 등기를 신청할 때는 허가서를 제출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표 다 외우셔야 되는데 힘들겠죠? 네. 그거 외우기 싫으시면 이거라도 외우시죠. 첫 번째, 유상거래일 것. 그러면 증여 같은 무상거래일 때는 토지거래허가서 첨부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두 번째, 등기원인이 계약이거나 예약일 것. 그러면 단독행위나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의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서 첨부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계약이나 예약일 때만 토지거래허가서 첨부하는 겁니다. 이때 이 예약은 가등기를 포함시키기 위해서 예약을 집어넣은 겁니다. 이 예자는 민법에서 하시겠지만 미리 예자입니다. 미리 예자. 약은 계약이란 뜻이에요. 그럼 예약의 의미는 뭐죠? 미리 체결한 계약을 예약이라고 불러요. 이 예약은 미리 체결한 계약이니까 계약이 일종이에요. 그런데 계약을 써놓고 예약을 또 쓴 이유는 가등기를 포함시키기 위해서 예약을 따로 쓴 겁니다. 이 예약이 체결되면 가등기를 보통 하게 돼요. 예약 체결할 때는 보통 가등기를 합니다. 세 번째, 소유권에 관한 등기이거나 또는 지상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 토지거래 허가서를 첨부하는 겁니다. 소유권 등기, 지상권 등기. 가등기도 포함이 되니까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지상권에 관한 가등기 신청할 때도 토지거래 허가서를 첨부하게 돼요. 요거 3개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외우시기 싫으시면 300쪽에 있는 밑에 있는 표와 오른쪽에 있는 표를 외우셔도 돼요. 그러면 이거는 언제 설명할 거냐? 여러분 민법 지식이 4월 달쯤 되면 어느 정도 쌓이겠죠? 그때 하나씩 설명을 드릴 겁니다. 결국은 민법 실력 갖고 등기법의 점수도 결정이 되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쭉 넘어가죠. 이 305쪽을 보시면 인감증명이 나오는데 인감증명을 좀 보겠습니다. 인감증명이 나와 있는데요. 일단은 일반적인 내용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일반적인 것만. 이때 갑과 을이 등기를 신청할 때는 등기 신청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할 겁니다. 맞아요. 등기 신청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는데 이 등기 신청이 전자 신청일 때는 컴퓨터 파일 형태로 등기소에 제공이 될 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방문 신청일 때는 종이 형태로 등기소에 제공이 될 겁니다. 맞아요. 이건 방문 신청입니다. 그래서 신청서 형태로 등기소에 제공이 될 텐데요.
이때 이 등기신청서에는 등기 의무자를 기록하는 칸도 있고 등기 관리자를 기록하는 칸도 있습니다. 등기 의무자는 누구죠? 갑. 등기 관리자는 누구죠? 을. 그리고 갑과 을은 자신이 이거 신청한다는 의미에서 도장을 찍을 겁니다. 이때 이 등기를 통해서 이 등기 의무자는 권리를 상실하죠. 따라서 등기만 놓고 판단한다면 갑은 불이익이 발생하는 자입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이 을은 등기가 이루어지면 권리를 취득하죠. 소유권을 취득할 겁니다. 따라서 등기만 놓고 형식적으로 판단한다면 이익이 발생하는 차입니다. 맞아요. 따라서 이 등기를 통해서 권리를 상실하여 불이익이 발생하는 이 등기의무자 갑의 도장만큼은 이걸 꼭 확인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진짜 갑의 도장인지를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 찍혀있는 도장이 진짜 등기의무자 갑의 도장인지를 살필 수 있는 이 감자는 살필 감자를 써요. 감독하다 또는 감사원 할 때 그 감자입니다. 조사한다, 감사한다, 감독한다 또는 살핀다 이런 뜻을 가진 한자예요. 이 등기의무자의 도장이 진짜 등기의무자 갑의 도장인지를 살필 수 있는 증명서류. 이를 인감증명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때 등기관리자도 이거 확인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요? 이익이 발생하고 권리를 취득하는 자니까 구태 확인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이익만 발생하니까. 그런데 등기의무자는 이 등기를 통해서 권리를 상실하죠. 그리고 불이익이 발생하죠. 그럼 갑의 도장인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진짜 갑이 찍은 것인지. 이거 얼핏 이해가 되셔요. 따라서 이 등기 인감증명은 등기 의무자만 등기소에 제공하는 겁니다. 등기 관리자는 제공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얼핏 이해가 되시면 좋겠는데. 되셨죠? 그럼 이 인감증명은 결국은 권리를 상실하는, 이 등기를 통해서 권리를 상실하는 요 갑이 진짜 매매계약 체결을 했고 진짜 등기를 해주고자 하는지 확인해 보겠다는 겁니다. 결국은 등기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겁니다. 거짓의 등기가 나타나는 것, 무권리자의 처분행위가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등기 의무자의 도장인지를 확인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뭐라고요? 인감증명이라고 부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인감증명은 등기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등기소에 제공하는 거니까 모든 등기를 신청할 때마다 이걸 제공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중요한 등기를 신청할 때만 등기소에 제공하는 겁니다. 그 중요한 등기는 우리 부동산 등기규칙 60조와 6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겁니다.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일 때 등기 의무자는 인감증명을 첨부하는 겁니다.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일 때 등기 의무자는 인감증명을 첨부하게 돼요. 여기 보시면 이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을.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갑. 등기 의무자는 누구죠? 갑이죠.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부에 등기 명의인으로 기록된 자는 갑일까요? 을일까요? 갑. 갑이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죠.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같은 사람이니까 갑은 인감증명을 첨부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줍니다. 그러면 을은 전세권 등기를 하겠죠. 이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굴까요? 을 등기관리자.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굴까요? 갑 등기의무자.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누가 갖고 있을까요? 네? 갑.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같은 사람. 따라서 갑은 인감증명을 첨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이때 이 을은 병에게 전세권을 넘기겠다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전세권 이전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이 병은 전세권 이전 등기하겠죠. 전세권 이전 등기를 통해서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병 등기관리자.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굴까요? 을 등기의무자.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누굴까요?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
소유권의 등기명의는 갑이겠죠.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다르죠. 따라서 등기를 신청할 때 인감증명을 첨부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한다는 겁니다. 맞아요. 두 번째,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먼저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를 해줍니다. 그럼 이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굴까요? 네? 을 등기관리자.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굴까요? 갑 등기의무자. 소유권의 등기명의는 누굴까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갑.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네? 같은 사람. 따라서 갑은 인감증명을 첨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등기를 신청할 때. 이 가등기를 말소하고자 합니다. 이 가등기가 말소됨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을 등기의무자.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굴까요? 등기관리자. 소유권의 등기명의는 누굽니까? 갑이죠. 얘는 가등기명의인이고 소유권의 등기명의는 갑이죠. 소유권의 등기명의.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이죠. 그러면 이 가등기 말소 등기 신청할 때 이 원칙에 의한다면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예외입니다. 이때는 을도 인감증명을 첨부합니다. 왜냐하면 이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는 자본주의 사회에선 본등기를 하게 되면 소유권이라는 가장 완전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재산적 권리입니다. 가등기 권리 자체가 아주 중요한 재산적 권리예요.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는 본등기를 하게 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재산적 권리입니다. 그렇다면 등기 의무자 을의 도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예외로서 인감증명을 첨부합니다.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말소 등기를 가등기 명인이 말소 신청할 때는 예외적으로 인감증명을 첨부합니다. 이거 꼭 외워두셔야 돼요. 그렇다면 이게 소유권이 아니라 여기가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저당권의 가등기라고 한다면 말소 등기 신청할 때 인감증명 첨부할까요? 안 할까요? 이때 안 해요.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말소 등기 신청할 때만 인감증명 첨부합니다. 두 번째. 이 인감증명은 누가 첨부하는 거죠? 등기의무자가 첨부하는 거죠. 맞아요. 이 공동신청의 경우 등기의무자도 있고 등기권리자도 있을 텐데 인감증명을 첨부하는 자는 누굴까요? 등기의무자가 인감증명을 첨부하는 겁니다. 등기권리자는 첨부하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단독신청이라고 한다면 등기의무자가 애당초 존재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죠. 그럼 이때는 인감증명 첨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단독신청의 경우는 인감증명 첨부하지 않습니다. 등기의무자가 없으니까 등기의무자가 첨부를 하는 겁니다. 이때만. 공동신청의 경우 등기의무자가 첨부하는 게 인감증명이에요. 세 번째, 등기를 신청하는 방법은 등기소에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도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 등기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등기를 신청하는 건데 이때 방문 신청의 경우에는 신청 정보가 종이 형태라고 했죠. 그래서 도장을 찍을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인감증명을 첨부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전자신청입니다. 전자신청은 모니터에 화면을 띄운 다음에 키보드를 통해서 입력합니다. 그리고 다 입력이 됐으면 엔터키 탁 쳐갖고 인터넷 등기소에 보내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모니터에 도장 찍을까요? 도장을 찍으면 침발라서 쭉 지우면 지워지잖아요. 그래서 전자신청의 경우에는 종이 형태가 아니니까 인감증명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럼 종이 형태에는 인감증명을 첨부하지만 컴퓨터 파일 형태는 인감증명을 첨부하는 게 아니고 인감증명을 대신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공인인증서 정보입니다. 방문 신청은 인감증명, 전자신청은 공인인증서 정보를 첨부하는 겁니다. 네 번째, 이 인감증명은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의 것만 효력이 있습니다.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의 것만 유효해요. 그렇다면
발행일자가 누락된 인감증명은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요? 유효기간이 경과가 됐는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발행일자가 누락된 인감증명은 효력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 요즘은 종이에다가 도장을 찍는 것보다는 사인을 하는 경우가 더 많겠죠? 네. 맞아요. 제 사인을 소개하겠습니다. 멋지죠? 네. 제 이름이 다 들어가 있는데요. 김자는 한글로, 종은 영어로, 규자는 한문으로 만든 아주 완전체의 사인입니다. 이걸 법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서명이라고 불러요. 요즘은 이름 쓰고 도장 찍는 것보다는 이름 쓰고 사인하는 경우가 더 많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가 사인을 했다면 여기죠, 여기. 여기다가 사인을 했다면 인감증명이라는 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사인을 했다면 그 사인이 등기무자 갑의 사인인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맞아요. 이때는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이걸 제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자신의 사인을 등록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저기다가 사인을 했다면 동사무소 가서 수수료 내고 이게 내 사인이라는 증명서가 발급이 돼요. 그걸 제출하는 겁니다. 얼핏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래서 책은 밑줄은 나중에 치고요. 이 정도 보겠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것만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어디를 보실 거냐면 쭉 넘어가셔서 다 알 수는 없고요. 314쪽을 보십니다. 314쪽을 보시면 등기신청에 각하 나와 있습니까? 오른쪽에 각하 사유가 있는데 몇 가지가 있죠? 11가지가 규정되어 있죠. 11가지. 맞아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2호입니다.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서 한 문제 정도가 보통 출제가 되는데요. 그러면 거기 등기규칙 52조에 몇 개가 있습니까? 10개가 있죠.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거기 또 몇 개가 있나요? 14개가 있네요. 이거 다 외우셔야 되는데 어떡할까요? 못 외워요? 네, 저도 못 외워요. 한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문장도 기니까 두 문자 따는 것도 불가능해요. 두 문자 따봤자 기억 안 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면 민법 지식을 가지고 한 줄씩 이해를 해야 돼요. 민법 지식을 가지고. 그래서 민법 지식 다음 달이면 다 쌓여지겠죠. 여러분들 실력이. 그쵸? 그래서 다음 4월 달에는 한 줄 한 줄을 민법 지식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 겁니다. 민법 지식이 4월 달에는 단단하게 쌓여야 되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어디를 볼 거냐면 이거 시험에 안 나오는 거라서 다 넘기겠습니다. 332쪽을 보십니다. 거기 소유권 보전 등기라는 게 있습니까? 이거는 무조건 출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소유권 보전 등기. 가등기 다음으로 중요한 등기입니다. 가등기가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등기가 소유권 보전 등기인데 소유권 보전 등기까지는 보셔야 돼요. 오늘. 갑은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다단을 메꿔서 토지를 만드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이러한 자들은 우리 민법 187조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겁니다. 이 취득한 소유권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그 다른 자에게 먼저 공적으로 알려야 되겠죠. 공시해야 될 겁니다. 그럼 공시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공시하는 방법은 뭐죠? 등기를 갖추는 겁니다. 따라서 소유권자 갑은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갖춰달라고 요구하는데 그 등기가 뭘까요? 보전등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갑은 등기소에 가서 보전등기를 신청하게 될 겁니다. 맞아요. 보전등기 신청을 통해서 등기부가 만들어지겠죠. 등기부가 만들어질 겁니다. 1번 소유권, 보전, 갑 이렇게 등기가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갑이 여기다가 신청인, 보전등기 신청인 이름으로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부동산이 갑 소유라는 것이 확인돼야 되겠죠. 따라서
보존등기 신청하는 자는 자신이 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자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자만이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존등기 신청이 가능해요. 그래서 아무나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자신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사실을 등기관에게 증명할 수 있는 자만이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얼핏 되실까요? 되셨죠? 그렇죠. 그런데 이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를 우리 부동산등기법 제65조에서 넷으로 딱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넷으로 딱 규정해 놓고 있어요.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 그래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를 우리 부동산등기법 제65조에서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거 네 가지 꼭 외우셔야 돼요. 첫 번째,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 등록된 자. 세 개 다 있어요.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에 포괄승계인. 그 밖에 포괄승계인은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왜요?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으니까. 그럼 무엇을 통해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대장을 통해서. 이 대장은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대장, 임야대장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건물의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을 의미합니다. 이건 전부 다 공통점이 누가 만드는 장부일까요? 국가기관이 만든 장부예요. 국가기관이 만든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으니까 국가가 소유자로 인정해 준 겁니다. 맞아요. 따라서 국가가 소유자로 인정해 줬으니까 대장을 통해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입니다. 따라서 보존등기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두 번째.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도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소유권을 증명한다고요? 법원의 확정 판결. 법원이 소유자로 인정해 줬기 때문에 소유권을 증명하는 것이고 따라서 등기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수용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을 증명하는 자도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수용 절차는 토지수용위원회라는 국가기관이 주관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소유자로 인정했기 때문에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고 보존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 특별자치도지사, 제주도지사를 얘기합니다.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의 확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도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보존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건 전부 다 국가기관이에요. 국가기관이 소유권을 인정해 줬기 때문에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다는 건데요. 여기에 등기필 정보로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답은? 등기필 정보를 통해서 소유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 보존등기는 최초로 이루어지는 등기입니다. 따라서 보존등기를 통해서 등기부가 개설이 돼요. 그러면 보존등기 신청할 때는 갑은 등기필 정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보존등기가 처음으로 신청되는 거라서 등기가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라서 보존등기 신청할 때는 등기필 정보는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소유권을 증명해야 되는데 그 다른 방법이 요 네 가지이더라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암기가 되셔야 되고요. 두 번째, 네 가지 꼭 외우셔야 됩니다. 가장 쉽게 출제가 될 때는 요 네 개를 물어봅니다. 두 번째는 1번부터 여기 3번까지는 건물에 대한 보존등기 신청도 허용되고 토지에 대한 보존등기 신청도 허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네 번째는 건물에 대한 보존등기 신청은 허용되지만 토지에 대한 보존등기 신청은 허용하지를 않습니다. 이걸 꼭 외워두셔야 돼요. 보존등기에서 가장 많이 출제된 지문입니다. 그러면 왜 네 번째는
건물만 가능하고 토지는 불가능한지 그 이유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부동산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이 있죠? 건물과 토지가 존재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 토지는 공간정보법에 의해서 지적공부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지적공부 중에서 가장 완전한 형태의 지적공부 두 가지 뭐가 있죠?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이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토지의 경우에는 공간정보법에 의해서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이 반드시 존재해요. 그렇다면 이거 갖고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죠. 맞아요. 1번 갖고 보존등기 신청할 수가 있으니까 4번은 필요가 있습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런데 건물은 얘기가 달라집니다. 건물은 둘로 나눠지는데요. 허가를 받은 건물, 허가를 받지 않은 건물이 있을 텐데 허가를 받아야지만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건축물 대장 가지고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있겠죠. 그런데 허가를 받지 아니한 건물은 건축물 대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건축물 대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허가가 있어야지만 건축물 대장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무허가 건물의 경우에는 이 건물은 재산적 가치가 없습니까? 무허가 건물도 재산적 가치는 있어요. 재산적 가치가 있으니까 소유권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겠죠. 따라서 소유자에게 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 확인서예요. 그러면 이 확인서는 결국은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건축물 대장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맞아요. 확인서는 건축물 대장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건축물 대장은 어떠한 내용이 등록이 되느냐면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 표시가 반드시 등록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에는. 그런데 이 확인서는 건축물 대장의 역할을 하는 거니까 건축물 대장과 같은 내용이 등록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건축물 대장에 등록되는 내용은 뭐죠?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 표시. 이 두 가지가 확인서의 요건입니다. 확인서가 되기 위한 요건은 뭐라고요? 건축물의 표시, 소유자 표시. 이 두 가지가 있어야지만 확인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축허가서라는 서류가 있는데 이 건축허가서는 확인서가 될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됩니다. 건축허가서는 확인서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건축허가서는 건축물의 표시가 등록되어 있고요. 건축주가 등록되어 있는데요. 이 건축주를 뭐라고 부르냐면 건축허가명의인이라고도 부릅니다. 같은 뜻이에요. 그러면 실질로 판단한다면 이거는 같은 내용이 등록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없느냐면 여기에 건축물의 표시는 건물이 완성된 다음에 건물의 외형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건물이 완성된 후에 작성이 되는 겁니까? 건물 완성 전에 작성하는 겁니까? 전에. 건물의 객관적 외형을 정확하게 표시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되셨을까요? 그 다음에 이 건축주는 소유자로 볼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남의 이름을 빌려서 허가받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다를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것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그럼 건축 허가서를 가지고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실까요? 되시죠? 두 번째,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는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대장인데요. 대장에 부동산 표시사항이 기록되어 있고 최초의 소유자로 갑이 등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토지의 표시, 건축물 대장에는 건축물의 표시, 그리고 최초의 소유자로 갑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갑은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는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
그자로부터 이전 등록을 받은 자는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 반대 해석상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제취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만이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제취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 아닌 자는 보존등기 신청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토지대장의 경우에는 토지의 표시가 등록되어 있고 제취의 소유자가 국가로 등록된 상태예요. 그런데 국가에서 을로 이전 등록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을은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는데요. 토지의 경우에는 국가가 탄생을 하면 국가 안에 있는 모든 영토는 다 국가 소유예요. 그런데 국가 소유인 토지를 국민들에게 하나씩 분배한 겁니다. 저한테 분배된 건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던데, 네. 여튼 국민들에게 하나씩 분배를 한 거예요. 결국은 그 말은 요거 앞에도 뭐가 생략됐다는 뜻이에요. 토지는 요게 생략됐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토지의 경우에는 제취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도 보존등기 신청할 수가 있고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을 받은 자도 보존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거 얼핏 이해가 되셔요? 토지의 경우에만 그래요. 건물은 아닙니다. 토지만. 그 다음에 여기 그 상속인도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그는 얘를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제취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의 상속인은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다는 건데 이건 너무 당연해요. 왜냐하면 상속이란 개념 자체가 비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비상속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적 권리와 의무는 다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보존등기 신청권도 재산적 권리예요. 그럼 비상속인이 보존등기 신청권이 있는 상태에서 돌아가셨다면 보존등기 신청권은 누구에게 상속되는 겁니까? 상속인에게. 맞아요. 그래서 갑이 사망했다면 보존등기 신청권은 누가 행사해야 될까요? 상속인이. 맞아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갑으로부터 이전 등록을 받은 자의 상속인은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얘가 없으니까 얘도 안 되는 겁니다. 맞아요. 안 될 겁니다. 을은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다고 했죠? 네. 얘가 돌아가셨다면 누가 신청해야 될까요? 상속인이.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두 번째, 여기 그는 상속인도 꾸며주고 포괄승계인도 꾸며주는 거예요. 이때 이 포괄승계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게 유증인데요. 유증은 유언을 통한 증여를 유증이라고 부릅니다. 유언을 통한 증여. 이 유증은 두 가지가 있는데 포괄유증이라는 것도 있고 특정 유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나중에 민법에서 하실 거예요. 그러면 포괄유증을 받은 자도 있을 테고 특정 유증을 받은 자도 있을 텐데 포괄유증을 받은 자는 포괄승계인일까요? 특정승계인일까요?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못 알아보셔요. 포괄승계인이란 뜻이에요. 특정 유증을 받은 자는 포괄승계인일까요? 특정승계인일까요? 특정승계인. 그렇다면 제취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 그자로부터 포괄유증을 받은 자는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특정 유증을 받은 자는? 그러면 제취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가 갑인데 갑으로부터 포괄 유증을 받은 자는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특정 유증을 받은 자는? 그러면 갑으로부터 이전 등록을 받은 자, 그자로부터 포괄 유증을 받은 자는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다 없다? 네? 얘가 안 되니까 얘도 안 되는 겁니다. 넘겨줄 권리가 없어요. 특정 유증을 받은 자는? 네? 없다. 얘가 없으니까 얘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을로부터 포괄 유증을 받은 자는? 특정 유증을 받은 자는?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노란색이 이제 고급 지문으로 출제가 되는 겁니다. 고급 지문으로. 그 다음에 여기 확정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도 보존등기 신청할 수가 있는데요. 확정 판결을 보시면 주문이 나오고 그리고 이유가 나오고 원고가 나오고
피고도 나올 겁니다. 맞아요. 이 주문을 갖고 뭐가 결정이 된다고요? 판결의 종류, 확인 판결, 이행 판결, 형성 판결이 결정이 된다고 했죠. 그런데 판결의 효력은 여기에도 효력이 있지만 여기에도 판결의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쪽에 있는 판결의 효력이 더 세냐? 센 건 없어요. 똑같습니다. 효력은. 똑같은 강도예요. 그렇다면 주문에 뭐로 기록됐건 판결 이후에 A가 소유자 이미 표시가 됐다면 법원은 A를 소유자로 인정한 겁니까? 맞아요. 따라서 A는 보존득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 보존득이 신청할 수 있는 판결은 판결의 종류를 따질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판결의 종류는 따지지 않습니다. 주문의 끝문장이 확인한다로 끝나건 이행하라로 끝나건 한다로 끝나건 관계없이 판결 이후에 소유자임이 표시가 됐다면 그자는 보존득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걸 PD가 되셔요. 그렇죠. 판결의 종류를 묻는다, 묻지 않는다, 묻지 않는다. 갑은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건물을 신축합니다. 그러면 이 갑은 소유권자겠죠. 소유권자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을이 서류를 위조합니다. 어떤 서류를 위조했느냐면 갑이 이 건물을 신축할 때 건축물 자재를 매입해야 되죠. 그런데 그 매입하고 돈을 지불하면 영수증 받겠죠. 두 번째, 갑이 건물을 신축할 때 기술자 고용해야 되죠. 그리고 인건비 지급하겠죠. 인건비에 대한 영수증도 갖고 있겠죠. 그러면 이 갑이 갖고 있는 이 건물과 관련된 영수증은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가 있어요. 자기가 지었다는 것을, 노력과 비용을 투입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을이 그 영수증을 위조해서 마치 자신이 대금을 지불한 것처럼 영수증을 위조해서 이 영수증을 가지고 대장소관청에 가서 자신이 건물을 지었다라고 속이고 여기 자신이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럴 수 있죠. 서류가 위조돼서.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건물과 관련해서 갑과 을은 분쟁이 발생한 겁니다. 맞아요. 분쟁이 발생합니다. 그럼 이 갑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서를 받아서 이 갑은 등기소에 가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겁니다. 맞아요. 이걸 증명해야 되겠죠. 위조가 됐다는 사실을. 맞아요. 이때 갑을 뭐라 부르냐면 원고라고 부르고요. 을을 피고라고 부릅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 피고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요. 피고는 피고가 될 수 있는 적합한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피고 적격이 있는 자만 피고가 될 수가 있어요. 피고 적격이 있는 자는 누구냐면 법적인 분쟁이 발생한 상대방. 더 얘기하자면 보존등기 신청의 가능성이 있는 자. 그 자만이 피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송이라는 건 길면 15년까지도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갑은 판결서를 빨리 구하기 위해서 친구한테 전화합니다. 내가 너한테 소송을 제기할 테니까 네가 법원에서 그냥 자백을 해달라. 그럼 판결이 후딱 나오겠죠. 그 판결을 가지고 보존등기 신청한다는 건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맞아요? 아니 친구한테 부탁해서 너 법원에 나와서 그냥 자백해라. 그럼 난 판결 금방 나올 테니까 그 판결을 가지고 내가 보존등기 신청하겠다. 그럼 그 판결은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피고 적격이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고 적격이 있는 자는 보존등기 신청의 가능성이 있는 자가 피고 적격이 있는 자입니다. 그 자를 피고로 삼은 판결만 유효한 판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피고 적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존등기 신청의 가능성이 있는 자가 피고 적격이 있는 자예요. 얘 피고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죠. 왜요?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으니까 보존등기 신청이 가능하잖아요. 얘는 피고가 될 자격이 있는 자입니다. 얘를 피고로 삼은 판결은 유효한 판결이에요. 얘의 상속인은 피고 적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요? 보존등기 신청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을로부터
포괄 유증을 받은 자는 피고 적격이 있는 자일까요? 특정 유증을 받은 자는 A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록을 받은 자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피고 적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건축죠? 없습니다. 왜요? 보존등기 신청을 할 수 없으니까. 맞아요. 얘는 피고 적격이 있을까요? 있죠. 상속인은? 포괄 유증 받은 자? 그래서 보존등기 신청인과 피고 적격자는 일치하는 겁니다. 이거 얼핏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하나만 더 보고 끝내야 되겠다. 을이 서류를 유지해갖고 대장소관청에 가서 등록을 신청했는데 부동산 표시사항이 등록이 됐고요. 근데 여기 최초의 소유자로 을이 등록이 돼야 되는데 을이 등록되지 않은 상태라는 겁니다. 최초의 소유자는 빈칸으로 되어 있는 상태예요. 뭔가 잘못돼갖고. 그러면 이때 진짜 소유자 갑은 누구를 피고로 삼아야 될까요? 여기가 빈칸으로 되어 있다면 이때는 부동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부동산이 토지일 때는 국가입니다. 왜냐하면 토지는 통치권의 효력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라서 국가가 관리합니다. 따라서 국가를 피고로 삼아야 되고요. 이것이 만약에 건물이라고 한다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에요. 시장, 군수, 구청장, 즉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왜냐하면 건물은 모든 서류를 지방자치단체가 관리를 합니다. 이렇게 달라지게 돼요. 되셨을까요? 이제 진짜 마지막 하나만 하겠습니다. 갑은 1억 원을 각출했고 을도 1억 원을 각출하고 병도 1억 원을 각출해서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그러면 갑을 병은 소유권자가 될 텐데 지분이 얼만큼씩 있을까요? 갑 3분의 1, 을 3분의 1, 병 3분의 1. 그러면 갑을 병은 같이 가서 보존등기 신청하겠죠. 맞아요. 이건 단독인가요? 공동인가요? 2명 이상이라고 해서 항상 공동되는 건 아니에요. 등기의무자가 있어야지만 공동, 없으면 단독입니다. 이건 다 등기 권리자예요. 단독 신청. 그러면 등기부에는 어떻게 등기가 되느냐면 갑 3분의 1, 을 3분의 1, 병 3분의 1 이렇게 등기돼야 되죠. 맞아요. 그런데 이때 지분을 가진 자 1인이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등기 신청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유는 보존등기는 등기부를 개설하는 등기여서 전원의 이름이 반드시 다 나와야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등기 신청은 불가능해요. 되셨을까요? 두 번째, 지분을 가진 자 1인이 전원 명의로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을까요? 이건 가능합니다. 이걸 민법에서 보존행위라고 불러요. 공유자 1인은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보존등기 신청할 수 없지만 전원 명의로 보존등기 신청은 가능합니다. 이것까지 좀 기억해 두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걸 보셨는데요. 요 넷을 외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는. 그리고 이 안에 심화된 내용은 계속 반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보존등기까지 본 것으로 간주를 하겠습니다. 줄은 다음 순환부터 줄을 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좀 길어졌죠? 마지막 다가오기 때문에 조금 길어졌고요.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